몇 년 전 나는 도심의 빠른 삶의 속도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골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생각에 한적한 산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인터넷에서 찾은 작은 마을의 민박집은 푸른 산과 맑은 개천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서는 시골 특유의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저 한적한 마을을 산책하고 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며 빠르게 도시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을 마지막 밤 민박집의 주인은 괴이한 말을 했다. 오늘 밤엔 외출을 삼가세요. 특히 집 뒤쪽 개천 근처엔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라는 경고였다. 마치 오랜 전통처럼 말이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박집 주인의 경고를 곱씹던 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은 유난히 크고 밝았고 어두운 숲길을 은은한 달빛으로 비춰주었다. 민박집 뒤쪽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천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개천에 도착했을 땐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물소리는 생각보다 더 크게 들렸고 그 소리에 집중하던 중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그것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며 몸이 굳어졌지만 호기심은 두려움을 앞섰다.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주변은 점점 나뭇가지가 많이 얽혀있는 숲속으로 변했고 달빛도 부족해져 더 이상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때 눈앞에 흐릿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인가 싶어 다가갔지만 그 형체는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고 주변 온도가 이상하게 내려가고 있었다. 처음엔 그것이 환영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실제 단어는 아니었으나 머릿속에서 직접 울려 퍼지는 소리였다. 가지 마라, 돌아가라. 그 말에 이끌려 나는 주위를 뒤돌아보았지만 이미 길을 잃은 상태였다. 점점 다가오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던 나는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들고 불을 켰다. 그 빛에 비춰진 것은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흐릿하게 반투명했고 나에게 손짓하며 뒷걸음질 치는 나를 잡으려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은 너무도 슬퍼 보였고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했다. 나는 두려움에 빠져 방향 감각을 잃고 숲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나뭇가지에 여러 번 긁히고 넘어지면서도 계속해서 도망치듯 안전해 보이는 방향으로 뛰었다. 그러다 갑자기 강한 빛이 보였고 그곳으로 달려가니 마을 중심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민박집 주인이었다. 그는 내가 없어진 것을 눈치채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날 찾으러 왔던 것이다. 얼떨결에 사라진 이유를 설명하자 그들은 낯빛이 창백해지며 이야기했다. 몇 년 전 그 개천 근처에서 불행한 사고로 한 여성이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밤이면 그녀의 혼이 개천을 돌아다닌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로 그 마을을 다시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가끔씩 꿈속에서조차 날 괴롭히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으며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다. 지연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조금 지쳐 있었고 그런 그녀에게 카페 옆에 위치한 작은 건물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 건물은 한눈에 봐도 오래된 느낌이 나는 다소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는 3층짜리 건물이었다. 어느 날 퇴근 후 지연은 그 건물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근처를 서성거렸다. 건물의 주위를 둘러보니 낡은 창문들과 허름한 벽돌이 마치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듯 보였다. 문득 그녀는 오래된 나무 문에 적힌 출입금 지프시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작은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며칠 뒤 지연은 조금 더 용기를 내어 그 건물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카페가 문을 닫는 늦은 저녁 시간 그녀는 건물의 뒷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고 조심스럽게 그 안으로 발을 들였다. 건물 내부는 음산하고 침침했으며 먼지가 가득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지연은 전화기에 플래시를 켜서 주변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갔다. 1층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이었다. 지연은 한 층씩 올라가 보기로 마음먹고 계단을 향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은 낡은 소파와 쓰러진 책장 그리고 바닥에는 찢어진 책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 책들 중 몇 권을 집어들었고 그 중 하나에서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그녀가 본 적 없는 낯선 사람들이 다른 시절 이곳에서 찍힌 듯한 모습으로 담겨 있었다. 그러다 그녀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였다.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지연은 용기를 내서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의 근원지는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었다. 지연은 천천히 그곳을 향해 올라갔고 3층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3층에 도착한 지연은 부드럽지만 음산한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마주한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방 중앙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피아노 뚜껑이 열린 채로 건반이 스스로 움직이며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지연은 놀라서 한 발짝 물러났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그녀를 그 방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피아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 움직임을 응시했다. 그러다 피아노가 갑자기 멈추고 방 안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한기를 느꼈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누군가가 등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지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지만 방 안에는 그녀 혼자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벽에 걸린 거울에서 자신 외에 다른 형체가 비치는 것을 발견했다. 거울 안에는 오래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유령이 서 있었다. 그 여성은 슬픈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겁이 난 지연은 그곳에서 달아나기로 마음먹고 계단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갈수록 그녀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졌고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붙잡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연은 더욱 강하게 저항하며 계단을 내려와 간신히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신 지연은 결국 무슨 일이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는 그 건물에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지연은 그날의 사건을 잊은 듯했지만 가끔씩 꿈속에서 그 여성의 눈동자가 떠오르며 그녀를 괴롭혔다. 몇 년이 지나도 그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연은 더 이상 그 근처를 지나가지 않았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공포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나는 가장 친한 친구인 민수의 시골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민수의 집은 도시에서 몇 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에 있었고 공기도 맑고 밤하늘의 별도 아주 잘 보이는 그런 곳이었다. 도시에서의 복잡한 일상을 잠시 잊고 싶었던 나는 그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렇게 나는 짐을 꾸려 민수와 함께 시골집으로 향했다.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집 뒤쪽에 있는 작은 숲을 탐험하기로 했다. 숲은 낮에는 무척 아름다웠지만 밤이 되니 조금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래도 우리는 방학의 즐거움에 취해 겁없이 숲속을 거닐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민수가 후레쉬를 켰다. 그런데 그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말이다. 우리는 순간 몸이 굳었지만 혹시 동네 아이들일 거라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 소리는 우리의 주변을 맴돌 듯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아무리 걸어가도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듯한 기이한 느낌이었다. 민수가 잠깐 멈춰서더니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후레쉬로 비췄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사람 같지도 않은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 그 그림자는 분명히 우리를 향해 서 있었지만 그 모습은 희미하고 윤곽조차 흐릿해서 사람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집에 돌아와서 민수의 할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숲에는 오래전 아이가 실종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날 이후 숲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가끔씩 들리곤 했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실종된 아이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라고 믿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숲에 다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았다. 얼마 걷지 않아 우리는 작은 공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곳은 낡은 곰인형 하나가 누군가에게 버려진 듯 놓여 있었다. 곰인형은 마치 오랫동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짙은 안기가 피어오르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민수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공터를 떠나자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무엇인가에 끌리듯이 말이다. 하지만 민수가 나를 재촉했고 우리는 숲에서 나왔다. 그 후로도 민수의 집에 머무는 동안 숲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우리는 단지 그날의 기억을 농담삼아 이야기할 뿐이었다. 도시로 돌아온 후에도 가끔 그때의 일이 떠오르곤 했지만 점차 잊혀져 갔다. 시간이 지나 민수와 연락이 끊긴 이후 나는 한 번씩 그때 숲에서 마주쳤던 그림자가 꿈에 나타나곤 한다. 꿈속 그 그림자는 항상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 손짓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지금도 가끔 문득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그때마다 나는 민수의 시골집과 그 숲을 다시 찾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곤 하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다. 편지에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시 한번 그 숲에 가보자. 나는 다시 그곳을 찾을 용기가 생길까 모르겠다.